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마드 정변 TV의 정관영입니다. 오늘도 김성용 박사님 모시고 김 박사의 질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오늘 가져오셨죠? 네, 저희가 지난 3주간 영업비밀 관련해서 사례 위주로 좀 살펴봤죠. 그렇죠. 사례를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비밀 관리성이 참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저희도 알고 이제 우리 노마드 친구들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관리성을 잘 지켜서 본인의 영업 비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인 어떤 그렇죠. 지침, 방침 네, 이런 걸요. 법원에서 음, 선고한 그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네, 변호사님이 그 내용, 저희가 판결 전수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이 우리 영업비밀 사건의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 그 통계 분석이 나왔거든요. 민사나 형사나 거의 비슷한데 그 절반 정도 차지하는 비밀관리성 쟁점이 된 사안 중에 또 그 절반 사안은 기각이 되고 형사 사건에서는 또 무죄가 나온 사건들이 있어요. 네, 결국은 사건의 절반 정도는 비밀관리성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변호사님 오늘 소개해 주시는 그 항목 중에 예, 어떻게 하면 비밀로서 유지 잘할 수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아주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 김 박사님과 같이 이제 판례 전수 분석을 하면서 비밀 관리란 뭘 해야지 그런 비밀 관리로 법원에서 인정해주거나 봐줄 것이냐 그런 세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김 박사님 이제 논문 몇 년 전에 쓰신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 2014년부터 15년도에 판례 전수 분석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19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2021년 것까지 네네. 이렇게 판례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보시면 이제 비밀 관리성이 굉장히 쟁점 비율이 된 경우가 뭐 과반에 가까운 40% 이상 이렇게 됐었고 민사, 형사 공이 그렇게 됐었던 걸로 이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인적인 어떤 비밀 관리와 정책적인 비밀 관리, 그다음에 기술적인 비밀 관리, 그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네. 인적인 비밀 관리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정책적인 거는 규정이나 뭐 서약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네. 기술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다시피 어떤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네.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인적인 걸 이제 좀 보시면은 그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비밀 유지 계약서 이런 걸 꼭 이제 작성하거나 또는 이제 손해배상 이행각서나 보안 서약서 같은 것. 네. 그리고 정책적인 관리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의 중요 시설에 대해서 또는 영업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다른 장소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시설에 대한 입, 입출입 제한 또는 기록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비밀 정보가 담겨 있는 정보 저장 매체를 따로 보관하는 장소. 네. 별도로 이제 보관한다는 거죠. 네,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거를 다 이제 구획을 두고 등급을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그런 이제 물리적인 어떤 보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많지만은 회사 안에 이제 이동식 저장 장치 있잖아요. 네. 노트북이나 뭐 USB나 외장 하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및 통제 또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 관리가 될 수가 있고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인 네. 관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회사 전체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로 이것이 지정됐다. 라는 걸 이제 고지하고 또는 영업 비밀 관련된 교육을 우리가 실시한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비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고지시키는 것, 네. 주지시키는 것.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도? 네, 정기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좋죠. 네. 1년에 뭐 한 두 번 정도. 네. 네. 그리고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로 표시를 해둬서 그 내 내부 임직원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도 아 이것은 영업 비밀로 회사에서 관리하는 그 무엇이구나. 가령 이제 외장 하드 같은 데다가 스티커를 딱 붙여놓는 거죠. 이것은 우리 회사 영업 비밀 이런 식으로 뭐 라벨링 같은 뭐를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한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CCTV 영상 출입 통제 시설 위에다가 이렇게 CCTV 영상 같은 거를 설치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회사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에다 이제 해킹이나 어떤 자료 유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나 뭐 백신 프로그램, 또 네. 해킹 방지 프로그램, 네. 침입 방지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 시설에 대해서 회사 내부의 중요 시설에 출입하거나 이럴 때 어떤 기술적인 그 장치를 둬 가지고 입출입할 때 항상 기록이 남는다든지 네. 뭐 지문 같은 걸 꼭 대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관리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큰 회사들은 직원들을 일부러 한 장기 2주 정도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휴가를 보내서 네, 말하자면 그 직원이 없는 기간 동안 네,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어떤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없는지를 아, 좀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것도 회사에서 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음, 그럼 변호사님, 이게 또 궁금증이 드는 게 굉장히 큰 대기업하고 네, 열악한 회사에서의 그 이 보안 음,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는 네,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정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런 회사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적 인적인 시설, 음, 그다음에 뭐 자본력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완화해서 보기도 합니다. 네, 그걸 네,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음. 원고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어필할 때는 그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영업비밀 관리 수준이 같을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네, 그걸 감안해서 보기도 하죠. 네. 참고로 저도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라는 걸 이제 쓰잖아요. 네, 근데 비밀번호를 의외로 또 비밀번호를 공유해가지고 네, 공유하면 안 되는데 공유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또 비밀 관리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가장 기초적이지만은 비밀 관리성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거 이것도 좀 체크 포인트로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변호사님 정리해 주셨는데 부정됐던 뭐 판단 기준도 있긴 한데 요 거꾸로 예,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몇 개 이제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서가 막 비밀 문서와 비밀 문서가 아닌 것이 막 혼재돼 있어요. 음, 그리고 문서의 어떤 그 중요 등급 같은 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막 네, 혼재돼 있다. 그러면은 비밀이라고 주장을 해서 하더라도 법원에서 또는 제3자가 봤을 때 그걸 비밀이라고 볼 수 있을까? 부정이 되죠. 그럴 네, 경우. 네. 또는 이제 내부에 이제 유출 방지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부정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사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해야죠. 네. 그런 최소한도의 조치, 예를 들어 영업 비밀을 그 컴퓨터에서 싹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확인을 한다든지 직원이 이제 노트북에다가 담긴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싹 다 이제 포맷해 가지고 복구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영업 비밀 아까 표시를 말씀드렸는데 영업 비밀이라는 것을 또는 대외비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전혀.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 고지를 안 했다. 어떻습니까? 영업 비밀 우리 회사 영업 비밀이 이것이고 중요하다라는 걸 표시나 고지도 안 했는데 알 수 없겠죠. 그걸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비밀 관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비밀 관리성에 대해서 이 정도 그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사건의 거의 50% 정도가 비밀 관리로 부정되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인공지능이 네. 영업 비밀 음. 관련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 시간에 형사사건에서 판결, 법감정, 국민 법감정에 좀 미치지 못하는 판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언론에서도 보면은 신문 그 기사 댓글에 판결이 좀 약한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인공지능이 이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영업 비밀 우리 하면서 그러면 영업 비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비밀 관리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사견인데요. 네. 그 판단은 할 수는 있죠. 음, 네,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다만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그 형량을 이제 인공지능이 그거를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게 그렇겠죠. 왜냐면 인공지능도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학습해서 그 판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이런 사건은 이 정도 판결이 나와야 된다, 양형이 나와야 된다고 음. 판단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내놓은 도출물도 결국은 비슷하게 나와요. 네. 예. 그래서 결국 그 인공지능이 비밀 관리성을 뭐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준다 보면 사견으로는 가능은 한데 어쨌든 그 인공지능의 판단은 사람인 인간 법관이 내린 판단 그리고 그 피고인과 검사가 각자 주장하거나 또는 원피고가 치열하게 다투고 싸운 그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의 기초에서 인공지능이 그걸 학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판단인 그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비밀 관리가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이 사건의 양형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하는 가장 고도의 철학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결국 우리 인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변호사님하고 영업 비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밀 관리성의 판단 기준, 법원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그 영업 비밀 관련해서 숨가쁘게 3주, 4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변호사님 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잠깐 영업 비밀만 하면 좀 너무 지루하니까 네. 쉬어갈 겸해서 다른 사건, 다른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 네. 예고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논할지 그렇습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되네요. 네. 오늘 그 비밀 관리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그 마무리 네. 멘트 해주시고요. 네. 예. 여러분 이제 영업비밀 보호 사건에서 그 영업비밀 3요소라는 게 있는데 비밀관리성과 이제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 이 세 가지 중에서 비밀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공지가 됐다고 하면은 그건 누구나 비밀로 안 보잖아요. 그건 쉬워요. 요건 판단하기가. 그리고 경제적 가치라는 것도 회사에서 뭔가 돈을 들여서 또는 인력을 투입해서 만든 거라고 하면은 경제적 가치는 웬만하면 이제 인정이 돼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결국 중요한 건 비밀로 관리했느냐. 그리고 그 비밀 관리가 수많은 그 영업 비밀 사건에서 분쟁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던 그 비밀 관리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는 과연 실행하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 회사의 이렇게 비밀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거를 쭉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주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심하시기 이릅니다. 네.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네. 그 노마드 친구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